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3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 편곡전 하나 골랐어요. 예, 자, 오늘은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 그 토르 대공방공체계 미사일입니다.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 미사일 체계를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이 토르 미사일 체계를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마 기동 사단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우리 천마, 이제 한 20년 넘어갔거든요. 25년, 5, 6년 돼 가는데 그 미사일을 우리가 대체할 시점이 됐다. 예, 또 왜 토로 시스템을 보다 보면 왜 그 미사일이 대체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성능 개량형이 아니면 또 대체 모델이 가져야 되는 요구 성능, 군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ROC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미사일은 또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냥 새로운 미사일 만들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미사일 체계의 기술들이 뭐라고 할까, 응용이 될 것 같다. 많은 부분 활용될 것 같다. 미사일도 그렇고 레이더도 그렇고, 예, 운용 방식은 러시아 방식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그림이 나오고 구성품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겠죠. 예.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군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제가 그런 소문을,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천마 미사일이죠. 1999년. 네. 이게 아마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국산화, 국내에서 생산한 미사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사실은 프랑스랑 같이 개발한 것 같거든요. 프랑스, 이게 왜 크로탈하고 거의 같은 미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프랑스하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델이거든요. K200 장갑차 자체를 좀 개량한 것에다가 미사일 8발을 올린 건데, 크로탈도 초기형 모델이 있고 개선형 모델이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스펙을 봤을 때는 크로탈의 초기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도 보면 탐지 레이더하고 추적 레이더가 따로 되어 있어요. 탐지 레이더는 S밴드, 추적 레이더는 KU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게 이제 1999년부터 배치됐으니까 그 전에 개발됐을 거잖아요. A사 레이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일단 개선의 여지가 일단 보이죠. 승무원은 4명이고 이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약 9km. 이런 걸 봤을 때 크로탈의 초기형과 성능이 유사하다. 또 그 당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한테 고급 기술을 안 줬을 거라고 봅니다. 초기형, 크로탈 미사일의 초기형과 가깝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대응 고도도 약 5km.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미사일의 대응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기동사단이 진군을 할 때 다른 미사일 체계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체계는 일단은 지역 방공이나 기지 방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안 되잖아요. 기동군단에 탱크가 시속 70km까지 달리는 마당인데, 그래서 이들은 기동사단이나 기동군단과 같이 하면서, 저게 이 개발 당시가 지금 1990년대나 1980년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드론이나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이때 주적은 뭐냐, 근접 지원 항공기, 와 공격 헬기, 요 정도를 목표로 두고 개발된 미사일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협의 실체가 앞으로 전장에 그때와 같으냐? 전혀 다르죠. 자, 이게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보지 못한 자료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생산이 됐고 총 114대가 생산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자, 이제 미사일의 한계점이 뭐냐를 보면은 제가 봐서는 이겁니다. 거의 최초로 개발된, 물론 해외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미사일이라 다른 체계가 없을 때예요. 모든 것이 수입된 체계였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격 헬기나 적의 근접 지원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대응 능력이라는 부분이 한 대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 이 당시 개발됐던 오늘 소개드릴 토르도 그랬고 크로탈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대가 날라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들이 과연 토르의 최신형처럼 드론에 대응이 되느냐, 즉 미사일에 대응이 되느냐, 또는 하이마스 같은 로켓탄에 대응이 되느냐, 또 탄도탄 궤적을 가진 일반적인 포탄에도 대응이 되느냐. 그럼 최신형은 그게 다 대응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 우리의 천만은 이런 데 대응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져요. 또한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천궁 1, 2 중에서 LSM도 나오게 되죠. 그것도 있고 또 30mm의 대공 기관포도 있잖아요. 그 대공 기관포 같은 경우는 미래의 전장 개념을 잘 반영해서 보면은 이제 국지방공 레이더랑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좌표가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 통합하는 거, 천마 시스템끼리 또 연동하는 거, 중복된 표적을 공격하지 않는 것들, 우선순위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트워크 전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개발된 거거든요. 그 당시는 미사일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 군단의 무기 체계로 대공 방어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지 방공 레이더 같은 것이 따라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체 레이더가 아마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좀 고가의 무기 체계는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미루어 짐작한 데는 군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준비된 체계들이 완성이 돼가면 자연스럽게 파생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 우리도 차세대 한국판 토르가 나올 것 같다. 천마를 대체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토르를 좀 살펴볼까요? 토르는 개발이 70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방공 미사일 체계는, 이거 제가 이게 한참 들여다볼수록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왜? 그들의 방공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공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많이 발전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국,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러시아와 기술 지혜를 통해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되는 천궁2, LSM 같은 것도 운용 방식이 러시아 방식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왜냐?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토르 방공 시스템,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이제 배치가 됐어요. 지금 계속 개량행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75년부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지금 50년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동사단을 동반하는 이런 기동 방어 체계를 만들 때 미국도 이 정도급은 없어요. 요거보다 낮은 스팅거를 지금 험비에 다른 고정도가 있죠. 고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패트리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미국 체계를 본받을 건 없고 우리의 공격사단, 기동사단들을 보호할 미사일 체계는 러시아가 5, 60년간 고민한 이 체계를 참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최신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사일은 계속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사거리는 길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수직 발사관 형태로 돼 있어요. 수직 발사관 형태로. 그리고 콜드 론치 방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천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탁 바꿔요. 특히 이런 장갑 차량에서 발사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동시 대응 능력이 4개. 최신형은 기동 중 발사가 마침내 가능해졌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육군에서 기동 군단에서 상당히 관심 가질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최전선에 돌진하는 전차 부대를 기동하면서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로의 이전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이동하면서 레이더는 돌아가요. 그래서 탐지할 수 있고 추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발사를 위해서는 멈춰야 됐었어요. 단 몇 초간이라도. 그것에서도 개선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서요.
탱크랑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탱크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미사일 차량의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 당연히 보병 전투 장갑차의 속도도 빨라져야 되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뭐 트럭으로 싣고 다니고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아니죠. 예, 무한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을 했다기보다는 추정이 되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가 따로 있어요. 우리 천마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미사일 시스템은 뭐냐면은, 특히 요즘처럼 이제 동시다발 공격이 많고 드론, 네, 벌떼 공격 같은 게 염두에 둔다. 우리 이제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이스라엘 아이언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알고 있는 게. 그게 탐색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참 궁금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 토로 시스템을 보면은, 토로는 방공 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 토로에 사용되는 미사일에는 자체 탐색기가 없습니다. 예, 옛날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레이더가 조사해주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정보를 받고. 예. 요게 요런 미사일 체계에는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예. 왜냐? 예를 들어서 드론이 대여섯 발씩 날라온다 동시에. 그러면 탐색기가, 미사일 자체에 탐색기가 있다면 자기끼리 우선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스스로 탐색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서는 또 정보를 또 줘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미사일끼리 교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단 미사일에 탐색기가 붙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이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다 관제를 한다. 얘가 결정한다. 얘가 시킨 대로 날아간다.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하기도 좋고. 왜? 뛰어난 컴퓨터 한 대가 여기 있으면 되거든요. 다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단가도 떨어뜨리면서. 대신에 여기 있는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아이언돔 같은 거는 동시에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대응해야 되니까. 여기도 동시 대응 능력이 4개 정도 돼요. 채널이 4개 있어요. 이거는 패사 방식을 쓰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의 대응 방식과 유사해요. 쏴줘야 되는 거죠. 채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해군에서는 이게 멀티펑션 레이더로 돌아갔어요. 그럼 미사일 자체의 탐색 기계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접전이고 짧은 공간에 수많은 게 날라와야 되고 그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동시에 가격도 저렴해야 되니까 괜찮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3명밖에 안 돼요. 성문이 3명밖에 안 되고 우리 천만은 참고로 4명입니다. 최근에는 하이마스에 대응, 우리 뭐 천무 같은 거죠. 하이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미사일의 최신형은 사거리가 16km. 아까 우리 1000만원 9km였죠. 고도도 우리는 1000만원 하면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레이더도 5km까지밖에 탐색이 안 돼요. 이거는 10km까지 가능해요. 즉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2배 정도 더 넓어요. 사거리도 그렇고 고도도 그렇고 동시 대응 영역도 4배 정도 높아요. 즉 이거 한 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마가 4대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천마는 8발밖에 못 넣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건 16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즉 이거 한 대가 천마에 8대 분량을 해결하는 거예요. 8대 1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천마의 대체형을 개발할 때도 그게 고려될 거예요. 일단 승무원도 줄어들죠. 사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이 32명, 32명이 하던 것을 3명으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판찌르 M도 있고 S300도 있고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랑 교통 정리를 해줘요. 이거 발사 차량 4대당 가운데 지휘 차량이 1대가 있어요. 그 지휘 차량은 각 그 발사 차량, 이 토르 방공 시스템에서 오는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모아서 4대 분량을 모아서, 즉 446이 되죠. 동시 대응이 16이에요. 16개의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 배정을 해줘요. 중보가 안 되게. 자, 요거는 우리 천만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 중 발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동사단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16발의 미사일이 들어있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에요. 그냥 우리 수직 발사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탁 꺼내서 그냥 탁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어서. 예. 요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또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볼게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것까지 하느냐 하면은 요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지형이 막 질퍽하고 습지가 많은 시베리아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앞에 이제 차량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요 뒤에 모델이 토로 M2KM이라는 건데 요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요거가 밑에 길이가 밑에 차지하는 면적이 2.5m, 7.1m예요. 요거는 요대로 이거 지금 함상형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해궁처럼. 네. 거기에다 쏙 넣을 수 있고 건물 옥상에도 딱 넣을 수 있고 기지 방공용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요걸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칭찬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걸 했는데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아이언돔은 중앙에 큰 레이더가 있지만 얘들은 각각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도탄 요격, 로켓탄 요격 이런 걸 이미 했어요. 아이언돔에 앞서서. 그래서 요거 하나만 탁탁탁 심어 놓으면 돼요. 헬기를 대형 헬기로 탁탁 들어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옥상에다 탁탁탁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 큰 빌딩에 성문 2명밖에 안 돼요. 144개를 탐지할 수 있고 그 중에 20개를 추적할 수 있고 그 중에 발사는 4개를 할 수 있겠죠. 동시 교전은 4개를.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판 아이언돔이 여러 가지 이거하고 토로의 야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동군단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천만 미사일을 대체한다고 봤을 때 이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컨셉이 똑같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식의 세팅이고 요걸 하나씩 콕콕콕 떼어내서 조그만 레이더를 붙여주면 기동사단, 공격사단용 야전 방공 시스템이 된다. 미사일은 크게 고칠 것도 없다. 이 미사일들도 제가 추정컨대는 탐색기가 따로 없다. 그럼 오히려 헷갈리고 비용만 올라간다. 이거는 밑에 있는 교전 통제소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이다. 우선순위 배정하고 어떤 거 공격해라까지. 어떤 거는 포기해라. 왜냐? 그거는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는 지역으로 날아가는 로켓탄이나 뭐 탄도탄이나 포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결합하려고 하겠구나. 이게 준비가 되면 20년대 말이거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건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거다. 지금 작금의 자폭 드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가격 저렴하죠. 정확하죠. 탱크의 약점만 파고들죠. 상부 공격이나 엔진 부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갑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 장갑을 강화할 수도 없어요. 탱크는 무거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탱크 부대, 기동사단을 호위하는 방공체계의 역량이 그런 것에 대응이 돼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그 역량이 지금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느냐? 아니다. 한국판 아이언돔 이거 개발하면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것을 궤도 차량에 올려놓으면 된다. 특정한 탐지 거리를 가진 A사 레이더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 소프트웨어는 다 활용하면 된다. 기존 것에. 그러면 러시아급 이상은 나올 것이다. 충분히.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여름에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인가요? ADD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그때 이 내용을 아마 그때 영상으로 하나 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이건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거 보면 요격탄 나오는 모습인데 이거의 외형은 뭐랑 똑같으냐? 해궁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해궁은 이미 개발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외형을 활용해요. 자, 외형의 크기는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로
사거리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딱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딴 거 개발 안 하고 이걸로 쓰겠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이제 ADD 측의 이야기는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내용은 해군과 완전히 다르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린 쭉 내용을 봐서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적외선 탐색기도 있고 레이더 탐색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탐색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죠. 길이가 약 3m, 중량은 약 120kg이에요. 이거는 토로의 초기형이 길이가 약 3m예요. 무게가 그거는 한 160kg 정도 됐어요. 그거보다 살짝 작아요. 예, 요거는 이제 많이 실을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가능이 돼요. 직경이 165mm고 이미 해군용으로는 해군 전용으로 나오는 그 수직 발사관 디자인이 이미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예, 물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하는데도 그대로 10분 활용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예산 절감과 개발 기간 절감이라는 부분이 따라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국지방공 레이더 있고 또 대포병 레이더 개발한 적이 있고 또 천궁 2를 위해서 UAE 수출을 위해서 A사형 X밴드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해군용으로 S밴드 다기능 레이더, 또 LSM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된 게 다 녹아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 해군의 외부 모습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방사청인가에서 공개했던 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에요. 같아요. 네, 길이도 같고, 그것을 이제 아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관계자분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외형은 똑같다. 내용은 완전 다르다. 그렇지만, 네. 자, 이게 해군용 단축용 KVLS인데 위에 거는 지금 533mm짜리 기존에 있는 KVLS1, 예, 거기에서 이제 발사되는 모습인데 요거의 특징적인 게 보통 KVLS1은 화염 분출구를 여러 셀이 공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한 셀에 화염 배출구까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직경이 165mm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작은 함정에는 4개짜리도 있다. 이 4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발이 들어가느냐? 16발이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요거를 셀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직선으로 만들든지. 정사각형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해군이 약간 토로를 우리가 감안을 하면 토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와중에 발사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 발사한다. 바로 옆에 승무원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핫 론치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직 발사관 자체가 밑에가 길어져야 돼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 아마 무게도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열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는 토로 방식으로 하기에는 딱 우리 천궁에서 활용하고 있는 콜드 론치가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군용 그리고 한국 아이언돔에서도 이걸 활용하면 전혀 다른 미사일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 천궁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콜드 론치도 요걸 콜드 론치 버전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 한국판 토로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합리적이겠다. 또 이동 중에도 발사하는 기능은 우리가 꼭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콜드 론치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은 기존의 핫 론치 방식으로 했을 때 미사일의 길이는 3m인데 이 높이를 보세요. 4.6m 높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갑 차량의 높이로는 상당히 높은 축에 든다. 뭐 못할 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핫 론치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예, 해군 함정처럼 뭐 격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조종수 기타 승무원들이 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추정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콜드 론치로 하게 되면은 훨씬 간단할 것 같다. 내구성이 약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수직 발사관에 벽면 두께도 얇아도 되고 밑에도 크기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쉽게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VLS 제로 갈아 끼우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 부담도 적다고 봅니다. 즉 수직 발사관 자체가 저렴해지는 거죠. 콜드론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마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사단을 동행하는 대공방어 체계 드론 같은 거에 대응하는 저게 로켓탄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이거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속도도 따라가야 되고 험지 주파도 해야 되고 지금 토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게가 35톤 이 정도 돼요. 엔진 마력은 한 7, 80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미사일이 지금 토로보다 살짝 클 수 있어요. 우리가 해군 기반으로 한다면.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후보군은 차대를 쓸 수 있는 후보군은 새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큰 장점이에요.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K9, 이게 1000마력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거는 보면 포탑하고 밑에가 통해져 있잖아요. 그죠? 약실 부분이 저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자, 저 부분을 수직 발사관으로 대체를 하면 상당히 쉽다. 크기도 넉넉하다. 엔진도 1000마력이나 된다. 이미 차대도 튼튼하다. 충분히 155mm포의 충격을 견디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가 살짝 높아질 수도 있겠다. 레이더도 달면 되겠다. 그렇지만 멀티펑션 레이더를 달게 되면은 일단 레이더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한 개로 다 될지 추가로 밴드가 다른 두 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작아지면서 전력 수요량도 적은 게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K9 같은 경우에도 정지 상태에서도 메인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도 작동을 가능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APU라는 게 있죠. 어떤 디젤 발전기 같은 거를 하나 붙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시 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엔진을 항시 걸어놓을 수가 없죠. 메인 엔진을. 그래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추가의 발전기를 지금 K9 같은 경우는 아마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달거나 러시아의 토르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스터빈으로 해요. 조그만 가스터빈 엔진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면 앞으로 좀 조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까지 하고 크기 고려까지 하면은 K9이 제일 1순위 차대로 고려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K1 전차 또는 K2 전차 차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프랑스도 오늘 말씀드린 크로타를 그들의 주력 전차 차대에 올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바깥으로 지금 우리 천마처럼 주렁주렁 매다는 그런 형태겠죠. 그렇지만 이걸 수직 발사관 형태로 한다. 열 몇 발씩 넣으려면 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목표당 2발씩 발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열 몇 발 넣어야 돼요. 저게 수많은 드론 공격을 감안하면 미사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 발사관 형태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K1이나 K2 전차 차대는 맞지 않다.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장갑차 차대가 맞다. 그 중에 최고는 K9이다. 크기도 크고 엔진 출력도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K21 차대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 부분도 이제는 A사화가 됐기 때문에 대량 생산만 가능하다면 예전에 기계식 방식보다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전력 소모도 적고 가격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러시아처럼 예를 들어서 4대 정도의 천마 대체품이 등장한다면 그것을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미사일 체계랑 예를 들어서 전진을 하면은 진격을 하면은 뒤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천마나 죄송합니다 천궁이나 SM 같은 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병 사단에 30mm 대공포가 또 따라올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 국지 방공 레이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유닛이 하나 반드시 필요하겠다. 토로처럼.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